안녕하세요. 세상에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랍고도 어이가 없어 여기에 글을 써보려고 해요. 전 착한 공무원 남편을 만나 지금껏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의 벌이가 대단히 큰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데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아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죠. 전 여기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한 회사에서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론 여유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남편의 시동생도 곧 결혼을 준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달아 결혼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했지만 시동생은 꼭 결혼을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동생과 동서의 혼전 임신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둘 다 벌이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댁 어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저 역시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불안해 보이긴 마찬가지였죠. 광수, 곧 결혼할 것 같은데 참 가진 것도 없어서 걱정이네. 뭐 하나 번듯하게 준비한 것도 없고 내가 다 불안해. 그래도 아마 결혼하면 더 열심히 사시겠지. 딸린 식구가 생기는 건데 우리는 아무 말 말고 축복이나 해주자. 그래, 그러도록 해야지. 언제 다 커서 결혼을 하게 됐는지 참 신기하네.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도 자기보다 먼저 임신했는데 당신은 괜찮은 거야? 내심 어머님도 자기 임신 바라셨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 내가 좀 그러네. 나? 전혀 안 그래. 누가 먼저 생기면 어때? 임신 자체가 축복이지. 그리고 우리는 아직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우리한테도 천천히 아기 천사가 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신경 쓰지 마. 지금은 동서랑 서방님만 축하해 주자. 알겠지? 남편과 6살 정도 차이가 나는 시동생이었기에 남편은 남동생을 조금 애틋하게 봤어요. 가진 건 없지만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시동생네를 안타까워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저보다 먼저 임신한 동서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그럴까봐 저부터 챙기는 남편이었죠. 그런 다정한 남편 덕분에 오히려 좋은 마음만 들었던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서방님과 동서였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이 되는 거니 더 열심히 살겠지라는 좋은 마음으로 응원해 줬어요. 그렇게 저에겐 동서가 생겼고, 동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서방님과는 다르게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영특했어요. 오히려 서방님 옆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전 좋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도 잠시 동서는 모든 면에서 저보다 잘나고 싶어 했어요. 형님은 아기 안 가지세요? 그래도 저희가 먼저 가져서 죄송하네요. 아무래도 순서가 있는 건데. 이 집 장소는 저희 아들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럼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눠주실 재산도 당연히 우리 아이가 가장 많이 받을 거고. 동서, 무슨 먼 얘기를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 걱정은 안 해줘도 돼. 동서나 몸조리 잘해. 그래도 그게 아니죠. 전 항상 형님한테 죄송한걸요? 제가 눈치 없이 아들을 가진 것 같아서. 장남은 형님네인데. 나 생각해줘서 고맙네.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형제끼리 누가 더 좀 가져가고 못 가져가고 그런 걸로 우리 지금부터 얘기 말자. 아직 먼 얘기기도 하고. 지금은 동서 뱃속에 있는 우리 조카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랄 뿐이야. 네. 참 형님은 가만 보면
참 마음이 바다같이 넓으신 것 같네요. 어쩜 이리도 제 생각을 해주시는지 참 눈물이 나네요. 동서의 말이 비꼬는 말인 걸 알았음에도 그저 가족끼리 잘 지내고 싶었고 손윗사람으로서 동서를 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생각해주는 척 아이가 없는 저에게 늘 먼저 가져서 미안하다는 핑계로 압박을 주더라고요. 어머님이나 남편 누구 하나 임신 얘기를 꺼내지 않는데 늘 동서는 저를 만나면 먼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임신 타령을 하더군요.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게 되자 동서가 점점 얄미워지기 시작했어요. 능력이 없는 서방님과 결혼을 하고 동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매번 시댁에 와서 어머님 주머니를 털어갔는데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동서였어요. 그런 동서를 보면서 한편으론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런 것도 능력이구나 싶었고 그 정도로 동서에겐 염치라고는 없었어요. 우리 이는 지금 대기업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취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오라는 데는 많은데 제가 다 거르고 있어요. 이왕이면 대기업 들어가야지 좋은 거잖아요. 뭐 꼴랑 아주버님처럼 공무원 해도 되긴 하지만 평생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전 그렇게 못 살아요. 남자라면 좀 포부가 크게 살아야지. 안 그런가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저희 생활비 좀... 아휴, 일단 들어갈 데가 있으면 들어갔다가 다른 데 이직해도 괜찮지 않니? 너희 세 식구 내가 언제까지 생활비를 대줘야 해? 결혼하면 독립하는 거라는데 어쩜 이렇게 독립이란 게 없어 없기를. 이게 다 내 아들 탓이려니 생각해서 생활비는 주고 있다만 큰애네도 맞벌이 하잖아. 너도 이제 애 낳고 몸조리 다 했는데 너라도 나가서 아기 가자값이라도 벌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 어머님도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지금 아이와 엄마의 관계에서 애착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저보고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수 씨 분명히 대기업 들어갈 거고 그럼 고생 끝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죠. 그리고 지금도 오라는 데 많은데 제가 못 가게 하는 거라니까요. 뭐 어머님은 여유가 되시니까 그저 투자한다 생각해 주세요. 저희한테. 동서는 어머님께 생활비를 타가면서도 늘 뻔뻔했어요. 어머님은 그러한 동서를 못마땅히 여겼지만 본인 아들이 못나서 그런 거라며 매번 생활비를 챙겨주셨죠. 저 역시 동서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매번 저희를 깎아내리기 바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한테서 오는 자격지심으로 인해 저희를 깎아내렸던 것 같아요. 어머님 생신으로 시댁 모임이 있던 날도 제 선물을 보고 기뻐하시는 어머님을 향해 또 한 번 은근히 저를 내리 깎더라고요. 그 모습이 얄밉고 정말 싫었지만 무식한 사람 상대해봤자 내 입만 더러워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를 갈고 참았어요. 어머님, 여기 이거 제 마음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현금 준비했는데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드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구매하세요. 다음번에 더 여유가 있을 때 더 많이 챙겨 드릴게요. 그래도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꼭 주의하시고요. 아유, 고맙다. 내가 며느리가 생기니 이런 것도 받아보고 좋네. 아들들만 있어서 그런 거 한 번을 챙겨 받아본 적이 없는데 다들 무뚝뚝해가지고 금액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다음번에 더 많이 안 줘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 고마워, 정말. 엄마, 며느리 잘 뒀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더라니까. 엄마 선물로.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셔요. 어머, 형님도 진짜 손 작긴 작다. 1년에 한 번뿐인 어머님의 날인데. 어머님, 저희 선물은 저희 아들인 거 아시죠? 어머님한테 제가 떡두꺼비 같은 손자 안겨드렸잖아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저니까 어머님한테 이렇게 제일 큰 선물을 한 거죠. 그래, 우리 둘째도 고생했어. 없는 놈 만나서 애 낳고 살기가 어디 쉽냐? 고맙다, 너도. 아무튼 오늘 다 고마워. 아무래도 뭐니 뭐니 해도 어머님한테 손자만한 선물이 있겠어요? 아무도 못 해드리는 선물 제가 해드린 거예요. 동서는 은근히 또 한 번 아이가 없는 저를 내리깎으며 제가 드린 현금 액수도 너무 작다며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래놓고 본인은 본인이 낳은 아들이 선물이라나 뭐라나. 그 말을 듣고 정말 얄미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다가 대뜸 저희 남편 월급을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일반 회사원보다야 작다고 하니 코웃음을 치며 역시 공무원은 안 해야겠다며 말끝마다 아주 미운 말만 골라 하는 동서였죠. 서방님도 동서의 행동이 눈치가 보였는지 동서한테 대놓고 그만 좀 하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동서와 만나기만 하면 동서는 늘 저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아, 근데 아주버님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세요? 공무원이면 그래도 일반 기업보단 훨씬 작긴 작잖아요. 그렇죠? 아, 뭐, 그렇죠. 그냥 철밥통인 것 빼고는 뭐 쥐꼬리긴 해요. 제가 7급이고 아직 말단이라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직장인들보다 훨씬 못 받는 거죠. 그래도 노후 보장은 잘 되어 있으니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공무원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어머, 진짜요? 제가 그래서 이 공무원 준비한다는 거 말렸잖아요. 아니, 웬만한 직장인보다 못 받는데 그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요? 형님도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맞벌이 하시는 건가? 하긴 지금 애가 없어서 가능은 하시겠다. 아, 그래? 공무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동서. 그래도 이는 7급이지만 서방님 9급 시험 봐도 떨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잘난 서방님은 그럼 왜 아직까지 취직을 못하는 건데? 동서도 가만 보면 말 참 웃기게 한다니까? 그만 좀 깎아내려. 어머머머, 형님, 지금 급수부심 부리시는 거예요? 우리 형님 참 안 그래 보여도 귀엽다니까. 알겠어요. 대단하세요. 당신 그만 좀 해.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밥 먹는데. 형수님, 죄송해요. 뭐 언짢으신 건 아니죠? 아, 그만하고 얼른 밥이나 먹어. 부글부글 끓고 있던 참에 시동생이 말려 간신히 참았고 늘 저런 식으로 동서는 선 넘은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계속 저는 그래 내가 참자. 내가 손이동선이 참는 거야.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 포용하자라는 마음으로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게 선물같이 아이가 찾아왔는데 그렇게 아이 부심 부리던 동서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입이 대빨 나오더라고요. 본인만이 누릴 수 있는 아이 엄마인 특권이 저에게도 생긴다고 생각했는지 제 임신이 마냥 달가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첫째 임신했다는 게 사실이야? 아유, 너무 잘 됐다, 정말.
사실 언제 생기나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잘 됐어. 그러게요, 어머님.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 준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거 있죠? 같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아, 당연히 좋지. 아주 내가 요새 들은 어떤 말들보다 제일 기쁘다. 뭐 먹고 싶은 거나 몸 안 좋은 데는 없는 거야? 네 몸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아이도 중요하지만 임신 기간에는 산모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힘들면 말해라. 반찬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싸다 줄 테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쉬기만 해. 일하랴 살림하랴 산모는 두 가지 다 못하니까 알겠지? 내가 강진이한테도 말할게.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그래도 뱃속 아이가 되게 순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힘들면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너 부담될까봐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유, 이제 한시름 놓겠다. 너무 잘했어. 장애 우리 큰며느리 고생했어. 어머님은 제가 임신했다고 하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반찬이며 과일, 고기 등 매일같이 집에 배달해 주셨고, 일하느라 바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 꼴을 동서는 철이 없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배려해 주시는 일이 많아지자 동서는 본인과 저를 차별한다고 시어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한 거죠. 정말 머릿속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한 건지 알 수 없는 동서였고, 사람이 어쩜 저렇게 본인밖에 모를까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너무하세요. 남들 다 아는 임신 형님도 한 건데 과일이며 반찬에 고기까지. 어떻게 매일같이 그 집에 날라주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섭섭해요. 우리 아이 먹을 간식 한번 가져다 준 적 있으세요? 진짜 너무하네요. 뭐라고? 아니, 너 임신했을 때도 내가 너 먹고 싶은 거며 반찬에 다 해다 줬잖니. 가뜩이나 큰애는 일까지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너는 어쩜 애가 신보가 그러니? 그러니까 네 서방이 안 풀리는 거다. 네 신보가 그러니까 마음 좀 곱겠어. 애 엄마가 그러면 되겠니? 가만 보면 너 꼭 큰애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 아유, 네 아들이 널 보고 배울까봐 내가 마음이 안 좋아. 뭐라고요? 아니, 맞잖아요. 우리 아이가 장손이고 큰 조카인데 어머님이 제일 챙겨야 할 사람 아닌가요? 제가 자그마치 이 집에 장손을 낳아드렸는데 어쩜 이러세요? 형님은 알아서 잘 챙겨 드시겠죠. 나가서 얼마나 잘 먹겠어요? 전 임신 기간 내내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얼마나 우울했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쨌든 어머님, 형님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참나,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온다. 너 욕심 많은 거야? 내 진작부터 알았는데 참 어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어머님은 동서의 말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고 하셨고, 저 역시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어쩜 저리 생각도 없고 철도 없을까 하며 그렇게 동서에게 시기 질투를 받으며 저희 아이는 태어났고 저희 아이도 참 늠름한 사내 아이였어요. 어머님도 좋아하시고 신랑도 좋아하고 제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되었는데 딱 한 사람 동서만은 탐탁지 않아 했어요. 형님, 순산 축하드려요. 아, 근데 호칭은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알죠? 형님네 아이가 늦게 태어났으니 우리 아들이 장손이고 꼬박꼬박 형님 대접해야 한다는 거 아이가 크면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하극상이 안 생기니까. 알았죠? 동서, 이제 태어났어. 무슨 그런 소리를. 그리고 자꾸 순서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설마 재산 때문에 그래? 그전부터 어머님 재산 타령하더니 그 재산이 설마 우리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더 갈까봐 장손 타령하는 거야? 요즘 그런 게 어딨니? 형제들 다 똑같이 배분하는 거지. 진짜 그런 철없는 소리 하려거든 얼른 가. 나 지금 회복도 안 되어서 힘드니까. 알겠지? 똑같이라뇨? 엄연히 장손이랑은 달라야죠. 형님이 장손 낳았어도 그런 말씀 하실래요? 전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막말로 아주버님이 첫째인데 항상 일이 잘 풀리니까 언제나 광수 씨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제가 그런 마음 드는지 아세요? 아, 재수씨, 억지가 심하네요. 무슨 그런 소리를? 본인 노력에 달린 거죠. 그게 왜 제가 잘 돼서 강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형기에 눌려서 어렸을 때부터 똑소리 나게 뭐 하나 해본 게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러니 지금까지도 저 모양 저 꼴이고요. 동서, 진짜 비하기 심하네. 그만해, 이런 말 할 거면. 동서가 왜 예민한진 모르겠는데 이런 말 할 거면 가줘. 나 회복해야 하니까. 동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병실을 나섰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매사에 꼬여서 늘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본인을 갉아먹는 일이란 걸 왜 모를까 하면서 참 아이러니했어요. 안타깝기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이 매사에 저런 태도이니 잘 될 리가 있나 싶은 마음도 들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동서가 한바탕 퍼붓고 간 뒤 저희는 대면대면해졌고 시어머니도 동서의 자격지심이 너무 심하니 특별히 저희 두 집을 부르는 일은 없었어요. 각자 따로 만나거나 하는 날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 동서에 대한 미움도 조금씩 잊혀졌습니다. 그러던 중 시동생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취직을 해서 축하 파티를 한다고 하더군요. 형님, 제가 오랜만에 전화드리죠? 어머님한테 소식 들으셨어요? 우리 광수 씨 취직했잖아요. 정말 유명한 회사인데 아주 한 번에 면접까지 프리패스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저희 축하 파티 하려고 하거든요. 오실 거죠? 그래. 소식 들었어. 가야지. 어디로 가면 돼? 가서 축하도 해주고 오랜만에 밥도 먹고 그러자고. 어디로 갈까? 7구급 레스토랑 예약했으니 거기로 오세요. 아, 빈손이면 섭섭합니다. 밥값은 하셔야죠? 이따 봬요, 형님. 동서는 유명 레스토랑을 알려주었는데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드디어 동서가 그렇게도 바라던 서방님도 취직을 했겠다. 이제 동서 마음에 그런 시기 질투나 자격지심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축하 자리에 응했어요. 그리고 당일이 되어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동서가 초대한 레스토랑으로 향하면서 그렇게 고대하던 취직인이 서방님께 드릴 선물로 넥타이와 지갑을 구매했어요. 서방님이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했고 저 역시 주는 사람이지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참 선물을 고르느라 시간이 좀 걸렸고 일찍 출발했지만 결국엔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었죠. 그렇게 간 레스토랑, 동서는 오랜만에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하더라고요. 서방님까지 취직을 하고 나니
예전보다 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차오르며 저희를 무시하기 시작하였어요. 대놓고 선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껏 생각해서 서방님이 좋아하는 브랜드까지 찾아가며 지갑과 타일을 샀더니 동서는 선물이 너무 약소하다며 비아냥 대더군요.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사왔지만 동서의 태도에 정말 기분이 와장창 깨지는 것 같았고 남편 또한 그 모습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 오셨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오늘 다 시키세요. 이 벌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마 아주버님 지금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한 월급보다도 이 초봉이 더 많을 수도. 제가 말했죠? 한 방이라고. 아, 혹시 그 선물 우리 광수 씨 거예요? 아주버님이 이제 40살 정도 됐으니 동생 롤렉스 정도는 사줘야죠. 꼴랑 이게 뭐예요? 하긴 형님네 사정 뭐 뻔하죠. 공무원 월급. 얘, 너 뭐라는 거니? 지금 성의 있게 선물 사온 사람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내가 말 안 하려고 참으려 했건만 진짜 못 봐주겠네. 진짜 말이 안 나왔고 지갑과 넥타이는 무시한 채 남편 나이 정도면 선물을 롤렉스 시계를 사줘야 한다니. 역시나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너무 화가 나서 오랜만에 봤지만 한마디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하자 동서는 10마디 20마디를 할 준비를 했고요. 동서 보고 하는 말 같이 인간은 참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꼭 맞는 말 같았어요. 동서 진짜 웃긴다. 남들 다 아는 취직했다고 뭐? 롤렉스? 그래, 여유가 있으면 해줄 수도 있겠지. 근데 동서는 뭘 했는데? 도대체 뭘 했길래 우리한테 바라기만 하는 건데? 진짜 뻔뻔하다. 원래도 뻔뻔한 거 알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여전하구나. 진짜 어쩜 그렇게 사람이 최악이야? 참 그것도 능력이다. 내가 본 인간 중에 제일 최악이라고, 알겠어? 어머, 형님. 지금 저희 남편 취직했다고 좀 열내는 거예요? 이제 아주버님보다 더 잘 나가는 거 생각하니까 배 아프세요? 역시 이게 형님 얼굴이죠. 늘 두 얼굴 정말 싫었거든요. 마음 넓은 척 하는 것도 지겨웠는데 지금 이 모습 정말 더 웃기네요. 두 얼굴? 지금 나를 동서랑 똑같은 인간 취급하는 거야? 그거 동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모든 인간을 다 그렇게 생각해? 동서가 저를 비웃고 있던 그때 때마침 레스토랑에 약속에 있던 시동생 상사가 시동생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보자 저에게 깍듯이 인사했는데 모든 비밀이 다 밝혀지기 직전이었어요. 동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 꼴을 보아하니 아주 배꼽 잡듯이 우습더군요. 시어머니도 동서를 보는 낯빛이 정말 변했습니다. 어? 자네, 여기 웬일이야? 아유, 이런 데서 다 만나네. 무슨 가족 모임인가? 어? 전무님? 아, 여기 계셨네요. 아, 네. 가족이라서요. 저희 시동생이에요. 아직 회사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모른 척 아셨죠? 아, 네. 아, 조모님 오더라면 꼭 그렇게 해야죠. 아, 시동생이셨구나. 아우, 자네 아주 굵은 동아줄 하나 가지고 있었구먼. 아,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저희 전무님이 사실 제 형수님이세요. 진작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뵐게요.
그 상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동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서 동서에게 싸붙이기 시작했고, 동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방님도 화가 났는지 처음으로 화를 많이 냈어요. 고얀 것. 너희 형님이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날뛰어? 원래부터가 인간 말종인 건 알았지만 넌 진짜 역대급 인간 말종이다. 아주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네 형님 못 잡아먹어서 안달해. 어쩜 애가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 광수 하도 필빌거리길래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네 형님한테 부탁했다. 너네 회사라도 좀 넣어 달라고. 착한 첫째가 그거 거절 못하고 광수 취직에 얼마나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네 형님이 얼마나 네가 시기 질투가 많으면 본인이 다니는 회사까지 굳이 언급하지도 않았겠어? 넌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는 인간이야. 알아?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며느리로 들어왔는지. 그래, 형수님이 얼마나 있었는데. 굳이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한 건데. 내 스펙에 형수가 다니는 회사 들어가기가 쉬운 줄 알아? 형수 정도 되니까 나 꽂아준 거야. 우리 회사 전무님이라고 알아? 당신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 형수님인데. 너 이러는 거 나도 지겹다 진짜. 매일같이 네 친구들이랑 비교질해. 형수에게 느끼는 자격지심 지겨워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우리 집 걱정 말고 동선애나 걱정해. 이 철밥통인 공무원에 나 대기업 전무이사야. 내가 그냥 중소기업 회사원인 줄 알았어? 너도 참 한심하다. 그러니 네 시야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어머님, 저 더 이상 여기 있기 불쾌해서 이만 가볼게요. 도저히 동서랑은 얼굴 마주대고 대화하기 싫네요. 죄송합니다. 재수씨, 아니 광수 너도 똑같아. 재수씨가 이렇게까지 된 것도 다 너 때문이다. 다신 보지 말자. 너희 지긋지긋해 정말. 그렇게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는 레스토랑을 빠져나왔고, 시동생은 동서를 쥐잡듯이 잡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마저 동서를 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서 서방님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동서는 결국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야 했어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해요. 전혀 몰랐어요, 정말. 형님이 그렇게 대단한 회사 전무라는 것도, 그리고 강수 씨 회사에 꽂아준 것도 말이에요. 제가 진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네? 혹시 저희 강수 씨한테 무슨 피해 가는 거 아니죠? 형님 그렇게 옹졸한 사람 아니잖아요. 저희 강수 씨 이제서야 취직했는데 안 그래요? 제 실언은 다 잊어주세요. 웃긴다 동서. 내가 전무이사 아니었다면 과연 이랬을까? 그리고 내가 전무라니까 서방님한테 무슨 해코지 할까봐 이렇게 비는 거잖아. 동서 가식적인 인간 아니었어? 진짜 웃긴다. 어쩜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럴 수가 있어? 매번 비교질에 자격지심에. 나도 이제 더 이상 동서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동서 진심 느껴지지도 않고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찾아오지 마. 아니 형님, 아니라니까요. 제가 정말 죄송해서 그런 건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형님 마음 바다같이 넓잖아요. 네? 제 말에 동서는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매몰차게 뿌리치고 거절했죠.
제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시어머니와 서방님은 동서를 더 질책하였고 결국 서방님은 최악의 이혼이라는 카드를 내밀더라고요. 본인도 여태까지 동서에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해서 말이에요. 알고 보니 동서와 서방님도 같이 살면서 문제가 참 많았는데 서방님은 그동안에 동서가 마음에 드는 회사가 아니면 이력서조차 넣어보지 못했다고 했죠. 하지만 늘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비애 때문에 늘 동서에게 기가 눌려서 항상 취업 준비만 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동서 눈에 차지 않았다고 했고 그런 서방님이 이제서야 폭발을 한 것이에요. 일이 이 지경까지 되자 동서는 저에게 계속 애원을 했지만 하나도 불쌍하거나 미안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저 모습 뒤에 또 어떤 가식이 있을까 하는 생각만을 하게 될 뿐이었죠. 아마도 결혼 초부터 쌓였던 게 폭발하고 말았던 거예요. 난 너 같은 며느리 못 본다. 아니, 아무리 철이 없고 욕심이 많아도 그렇지. 어디까지 그럴 거야? 정말 너는 좀만 네 소나기에 뭐 들어오면 아주 나까지 무시하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네 형님한테 고마운 줄 모르고 매번 비교질에 자격지심해. 아이고, 지겨워.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광수 씨 취업 준비하는 몇 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네가 고생을 뭐가 해? 내가 달에 한 번씩 생활비 꼬박꼬박 줘. 먹고 싶은 거 갖다 바쳐.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어? 말을 해봐. 네가 나가서 돈 한 푼 벌면서 애 취업 뒷바라지를 했어? 아니면 우리 집에 와서 김치 한 번을 담가봤어? 그래, 너 말 잘했다.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적으로 저도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아, 넌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애써 널 포용하고 감싸려고 했던 내가 한심해. 넌 늘 날 우습게 여겼는데 말이야. 광수 씨가 이혼하자고 해요. 이제 와서 저랑 아이는 어떡하라고 좀 말려주세요. 어머님이랑 형님도 막내 아들이 이혼남 되는 꼴 보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말려주세요. 저 찍소리도 안 하고 살게요.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요. 너 같은 거랑 평생 살 바엔 광수도 결정 잘했지. 우린 말릴 재주 없어. 깔끔히 떨어져 나가. 나도 이제 상관 안 할란다. 자업자득이야. 마음을 그렇게 쓰니 결과가 그렇지. 네 힘으로 뭔가를 이룰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서방님 뒤에서 조종하고 서방님만 들볶았지? 그렇게 살지 마. 너부터가 좋은 사람이면 저절로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얘기 끝으로 전 동서의 번호를 지웠고 동서에게 질릴 대로 질린 서방님은 합의 이혼이 되지 않자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양육권과 친권의 문제는 다행히 서방님이 일을 하고 있어서 서방님이 갖기로 하였고 서방님 앞으로 아직 어머님이 재산 한 푼 물려준 게 없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할 것조차도 없었는데 그렇게 동서는 알거지로 쫓겨났어요. 남을 맨날 깔보고 우습게 여기더니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본인이 노력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처음부터 남편을 등에 업고 모든 걸 깔보려고 했던 동서의 자업자득으로 끝난 마무리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본인 아들을 내세워 재산부터 받을 생각을 했던 동서는 결국 저희 집안과 완전 안 좋게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둬도 모자랄 이 인생에
한 명이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피곤하고 나 역시 몸도 마음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은 생 좋은 사람들 곁에서만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할까요? 동서와 이혼 후 서방님은 오히려 얼굴도 좋아지고 한결 편해 보이더라고요. 가끔 면접으로 아이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때마다 동서는 아이 핑계를 대며 서방님과 재결합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아마 이 집에 계속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이유도 어머님의 재산 때문이겠죠? 다행히도 서방님은 동서에게 질릴 대로 질렸는지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무엇보다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도 언제까지일진 모르겠지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이와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바람뿐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바로 옆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 떨쳐버리세요. 우리 인생은 좋은 것만 생각하기에도 짧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을 어쩔 수 없이 다녀와야만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때의 일들이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결정들을 내렸는지 남편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가족에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모에게 쓴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적이 있었죠. 옆에서 남편이 위로를 많이 해줬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어주지 못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되는 시모의 눈치는 점점 더 저를 지치게 만들었죠. 저도 전혀 알지 못했었고 남편과 결혼 이후 알게 된 거라 많이 당황스러워 했었는데 처음엔 시모도 많이 놀라셨는지 손주를 안아보실 수 없는 아쉬움보다 제가 힘들어하는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위에서도 듣는 얘기와 보시는 게 있으셔서 그런지 그동안 참고 말은 안 하셨지만 시모도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동네 지인분이 손주를 또 보셨는지 시모에게 자랑을 하며 핸드폰에 있던 사진을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워낙 눈치 없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셨는데 시모의 아픈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렸고 결국 동네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는데 이미 시모의 곁엔 이제 막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동서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동안 많이 서러우셨죠? 제가 서둘러 준비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저만 바라보고 사시면 되잖아요. 손주 순풍순풍 낳아드릴 테니 이제 그만 아파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고맙다. 나도 그동안 말은 안 했었는데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니? 동네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라도 할라치면 죄다 핸드폰 꺼내서 자기 손주 자랑하는데 그 대화에 끼지 못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지던지 결국 내 유일한 낙이었던 모임도 갈 수가 없겠더라고. 얼마 전엔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까지 받아왔었다. 그나들은 왜 저런 하자가 있는 여자를 데려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세아가
네가 시애미 한 좀 풀어줘라. 한 5은 나야 하지 않겠니? 나도 자랑 좀 해보자.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봐라. 손주만 안겨주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도록 하마. 정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말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걸 전부 다 주실 거예요? 그럼 서둘러 준비해야 되겠어요. 너는 뭘 그리 멀뚱히 보고 서 있는 거야? 가서 과일이라도 좀 내오지 않고. 그네 너 얼굴 보는 것도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지긋지긋하다. 애도 못 가지는 몸으로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 데려갔으면 다른 거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어? 집안일 밀렸으니까 빨리 좀 하고 설거지, 청소 싹 다 하거라. 나한테 큰 소리 칠 자격 없는 거 잘 알지? 군소리 말고 퍼뜩 움직여. 이런 상황이 오게 될 줄 알았지만 막상 시모의 차별과 막말을 받게 되니 너무 서러웠어요. 남들은 뭐라도 시도해보는데 저는 처음부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주기가 찾아왔었는데 매달 새롭게 생성되는 난자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형태로 계속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너무 빠른 주기에 난자가 죽게 되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시험관으로 한다 한들 정상적인 아이가 낳을 수 없다고 병원에서도 판단했었고 저희도 세상 밖에 나올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의사분들도 권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입양 쪽을 알아보라며 다른 방법을 알려주실 정도였으니까요. 시모도 처음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의 영향이 크게 왔는지 우울증도 찾아오셨었죠. 전부 다 제 탓인 것만 같아 너무 괴로웠었는데 결국 시모의 감정이 터지게 되면서 저도 덩달아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동서는 시모에게 상당히 많은 위로가 되어드리고 있었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었으니 서둘러 손주를 안겨드리길 원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 시모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아보니 함께 모였을 때 안 좋은 말을 했던 게 계속해서 마음에 걸려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주말에 저녁이나 함께 하자며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시모는 저에게 했던 말들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느 정도 기분이 풀리게 되었고 남편과 주말에 시댁에 들리게 되었어요. 워낙 혼자 있는 걸 싫어하시는 성격이시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셔서 분위기는 금세 좋아졌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한참 전에 시부가 세상을 떠나신 이후 시모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살아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결혼 이후 항상 딸처럼 대해드렸었죠. 시모와 함께해온 10년이 쉽게 깨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시댁에 발을 들이면서 전에 있던 안 좋은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기로 했었어요. 내가 너희들만 부른 이유는 저번 일도 있고 해서 서운해 할까봐 따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나도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은주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우리가 10년을 알고 지냈지만 그동안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없었던 시미 심정도 이해해 줘야지. 어찌됐던 오늘 이후로
안 좋았던 감정 다 털어버리도록 하자.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다 보니 이 큰 집에 혼자 사는 게 많이 외롭더라고. 저녁에 눈을 붙일 때나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 큰아들과 막내가 엄마 곁에 있어줘서 세상 떠난 너희 아빠의 자리를 대신 해줬었는데 지금은 둘 다 결혼을 해서 살림을 차리고 살다 보니 최근 들어서 너희 아빠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괜히 눈물도 나고 우울증 약은 듣지도 않는 것 같고 앞으로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삶을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시모는 혼자서 지내시는 게 많이 힘이 드셨는지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내셨어요. 웬만해선 저희가 걱정하는 걸 싫어하셔서 말을 잘 안 하시는데 그날만큼은 본인이 현재 얼마나 힘드신지 털어놓으셨죠.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도 표정이 좋지 않았고 저 또한 기분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홀로 계실 시모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저희는 시댁에 들어가 함께 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결혼 초기 때 도련님이 해외에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홀로 집에서 생활하시는 걸 적응하지 못하셨고 너무 힘들어 하셔서 1년 정도를 시댁에서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좋아해 주셨고 저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 후 결정하게 된 거였어요.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우울증이라도 없어지시면 괜찮으실까 싶어 당분간 큰일 아니면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생각을 시모에게 전달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목소리 톤 자체가 바뀌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돌아오는 주말 간단하게 짐을 싸서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밝아졌고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비록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가족의 평화가 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집안일과 시모와 시간을 보내드리는 건 저인데 되려 동서와 연락하는 시간이 많으셨고 동서에게 전화가 오면 기분이 한껏 업되셔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왠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채워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생각했었어요. 동서는 아기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모의 기대와 시선은 전부 동서에게 꽂혀 있었죠. 은주야, 내가 말한 방은 정리가 다 끝난 거야? 먼지 하나 없이 청소는 깔끔하게 마무리했지? 지금쯤 오기로 했는데. 그런데 저기 방은 갑자기 왜 정리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유도 모르고 일단 청소를 하긴 했는데 누가 오기로 했어요? 때마침 왔네. 뭐 하고 있어? 얼른 가서 현관문 열지 않고. 막내네 왜 왔잖아. 앞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을 많이 못 드렸는데 서운하시진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선물 사왔어요. 형님이 그동안 어머님 곁에서 기분 맞춰주시고 계셨다면서요? 고생 많으셨네요. 앞으로 제가 어머님 옆에 찰싹 붙어 있으려고요. 얼마 전에
회사 일 그만두고 아이 가지려 준비 중에 있어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어머님 댁에서 같이 지내려고요. 형님, 앞으로 잘 좀 부탁드려요. 제가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림 배울게요. 그건 채연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큰애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아이 가지는 데만 노력하거라. 올해는 좋은 소식 들려줘야지. 그렇잖아도 너희가 앞으로 생활하게 될 방을 정리해놨으니 거기서 지내면 될 거야. 뭐하고 있어? 은준이가 짐 좀 들어주고 청소한 방으로 안내해줘야지. 제가 요즘 많이 먹어서 그런지 움직임이 상당히 굶주다니까. 확실히 저번보단 살이 좀 올라오신 것 같긴 해요.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셨나 보다. 저도 여기서 지내면 금세 몸 좋아지겠어요. 끝도 없이 들어오는 많은 짐들을 보며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죠. 정신없이 짐을 전달받은 뒤 방을 안내해줬는데 동서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입이 툭 튀어나와선 시모에게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대화를 주고받더니 시모가 저에게 오셔선 하시는 말씀이 남편과 함께 쓰고 있는 저희 방을 빼달라는 거였네요. 너희는 둘이서 생활하는데 앞으로 우리 막내 며느리는 아이도 생길 거 아니니? 그러니 방을 바꿔야 쓰겄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채연아,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이해해주렴. 요즘 몸이 하도 좋지 않아서 사소한 것까지 전부 챙길 수가 없었어. 지금 바꾸면 되니까 우린 거실에서 과일이나 먹으며 그동안 못했던 대화나 좀 풀어보도록 하자. 은주야, 일단 너희 방에 있는 짐을 옮기기 전에 어제 사온 과일 좀 내오거라. 앞으로 아이를 낳아야 될 몸이니까 이쁘고 싱싱한 걸로 골라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은 채연이도 왔으니까 밖에서 외식이나 하자꾸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렇잖아도 요즘에 입맛이 없었거든요. 얼마 전부터 매운 게 너무 당기더라고요. 그리고 형님, 죄송한데요. 제가 차를 오랫동안 타고 와서 그런지 약간 멀미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움직이는 게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시모는 동서의 손을 잡더니 먼 길 오는데 고생했다며 쉬고 있으라면서 저보고 서둘러 과일 내오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단 한층 밝아진 분위기 망치는 것보다 제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 말 하지 않고 과일 내드렸습니다. 시모와 동서는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죠. 도련님은 일이 바쁜지 짐을 옮기다가 통화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결국 많은 짐들을 어떻게 할 줄 몰라 멀뚱히 보고 있는데 그 순간 동서와 눈이 마주쳤고 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려 하자 갑자기 피곤한 척 시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곤 하는 말이 짐 정리를 빨리 해주면 좋겠다고 시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뱉기 시작했어요. 결국 혼자서 저희가 쓰던 방에 있던 짐들을 전부 작은 방으로 옮겼고 동서가 가지고 온 짐을 큰 방으로 옮겼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뭘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세요. 덕분에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즘 일이 하도 바빠서 전화가 불이 날 정도라니까요. 고생하셨으니 자리에 앉으셔서 과일 좀 드세요. 형은 언제 온대요? 잠깐만. 앉지 말고 집에 있는 것들로 음식 좀 해보거라. 어제 장 봐왔잖아. 그걸로 저녁 준비하면 되겠다. 네? 아까는 나가서 외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도련님이 올지 몰라서 장 봐온 것도 양이 적은 편이에요. 너는 먹는 것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있는 것들로 최대한 다 꺼내서 만들어봐라. 막내 채연이가 집밥이 그리웠단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외식하자는 걸 거부하겠니? 시간 늦어지기 전에 어서 서둘러 저녁 준비해라. 형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집안 살림 아무것도 모르는데 첫날부터 양손 걷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오늘까지만 대접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형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네. 동서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얄미웠고 저도 모르게 시모 옆에 찰싹 붙어있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옆에 있어도 첫날이라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꾹 눌러 참았어요. 그렇게 혼자 정신없이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빴기 때문에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순간 너무 서러워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남편도 도련님이 짐 싸서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하면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남편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10년을 함께 해와서 표정만 봐도 딱 알 수 있었죠. 남편은 들어왔던 현관 쪽으로 다시 나가더니 잠시 뒤 차 안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꺼내왔습니다.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한 남편의 모습에 온 가족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적이 흘렀는데 도련님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잡아먹을 듯 달려들었어요. 형,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화가 나선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몰라서 물어? 너희들 개념이 없어?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형수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다들 여기 앉아서 과일 까먹으며 수다 떨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때 너희 형수는 지금 주방에서 땀을 비우듯 흘리며 음식을 하고 있는데 웃음이 나와? 재수씨, 집안에서 오냐오냐 자랐을지 몰라도 여기도 엄연한 룰이 있고 눈치껏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구렁이처럼 우리 어머니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온갖 애교 떨며 이리저리 빠질 생각이면 다음부터 찾아오지 마세요. 내가 부탁한 건데 네가 왜 설치고 난리야? 막내 며느리가 아이 계획을 가지려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건데 문제 있어? 그리고 큰애가 오늘은 할 수 있는 거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를 이렇게 험악할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는 거라. 은주가 지금 주방에서 혼자 많은 음식을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재수씨가 할 줄 몰라도 주방의 고개는 내밀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 짐은 뭐고? 우리 짐은 왜 다 빠져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여기 와서 지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봐도 알겠네. 은주가 들어와서 집안 살림 다 해주니까 어머니께서 재수씨 불러드린 거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일부러 바닥을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임신하면 옆에서 수발 들어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미리 계획한 거 아니냐고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네요. 남편은 밖으로 빼놓은 짐을 전부 차에 옮겨 실었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며 제가 착용하고 있던 앞치마를 달라는 손짓에 건네주자 받는 순간 동서의 얼굴에 던지면서 배고프면 본인들이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소리를 치곤 저와 함께 나왔습니다. 시모도 인형 끈자면서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에게 연락조차 오지 않았고 도련님과 동서에게도 아무런 연락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건 동서의 잘못된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남편도 참다 터진 것 같았어요. 도련님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니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5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시모도 그렇고 동선에도 각자 기분 상한 게 다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동선애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었거든요. 정상적이라면 분명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을 텐데 무언가 문제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쪽 사정 신경 쓰지 말라며 집에서도 처리 못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으로 5년 만에 도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전화 끊을 테니까 용건만 말해. 우리한테 사과하려고 전화한 거야? 형, 아무래도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와서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어? 그동안 엄마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바지에 실수를 하셨더라고. 병원 가기에도 무서워서 형한테 먼저 전화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치매가 오신 것 같은데 계속 오락가락 하셔. 우리가 그때 안 좋게 등을 돌렸지만 이건 별개의 일이잖아. 엄마가 자꾸 헛소리도 하시는데 요양원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야. 우리는 지금도 여기에서 지내고 있어. 도련님이 전화 온 이유는 시모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어요. 치매라는 말에 당황스러웠고 남편도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는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또 명절날이었습니다. 명절 이후에 가려 했는데 도련님이 워낙 불안한 목소리로 빨리 와달라고 요청하길래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었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희 눈앞에 펼쳐진 건 경악할 정도로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네요. 도련님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시모를 따라다니며 말리고 있었고 동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했던 건지 모를 정도로 충격적인 현장이었죠. 이런 와중에 저희가 왔는데도 쳐다보려 하지도 않는 동서의 행동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도 섞고 싶지 않았는지 무시를 했고 저도 남편을 따라 시모한테 다가갔어요. 내가 형한테 연락을 그동안 안 했던 이유는 형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부터 하도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차마 연락을 할 수 없겠더라고.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버틸 때까지 버티려 했는데 치매라는 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네. 재현이도 처음엔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포기 상태야. 집안을 보면 알겠지만 치고도 끝이 없어. 전부 다 던져버리시고 볼일도 아무데나 막 보신다니까. 그러다 가끔 제정신으로 돌아오시는데 그것도 어쩌다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형이랑 의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하게 됐어. 엄마가 대화하는 방법도 잊어버리신 것 같아. 자기야, 이제 불렀으니까 그만 가자.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거야? 이제 볼일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삶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형님이 앞으로 어머님 돌보세요. 이건 인연 끊는 거랑 다른 문제인 거 아시죠? 아주버님이 장남이면 책임을 지셔야죠.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저희는 정말 노력 많이 한 거예요.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남편은 동서의 목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주변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저에게 정리할 필요 없다면서 잠시 뒤 집안을 청소해주는 사람이 올 거라며 그동안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전부 다 알려주었습니다. 집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난장판이 되었을 때 집 청소해주는 업체를 불러 한 번씩 정리를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상하게 느낀 건 동서는 시모가 근처에만 와도 피해 다니면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눈빛을 보냈고 계속해서 도련님한테 우리는 필요한 걸 얻었으니 그만 가자고 서둘러 시댁을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동서가 계속해서 도련님한테 보채기 시작하자 남편이 화를 내면서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보내주겠다며 조용히 앉아있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도련님과 대화를 하던 도중 엄청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뭐라고? 그게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어차피 밝혀지게 될 거니까 이제 와서 털어놓는 건 아니고? 글쎄 아니라니까. 형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집을 뛰쳐나간 뒤에 엄마가 형이랑 인연 끊겠다며 나눠주겠다던 재산을 우리한테 상속해 준 거라고. 이거 봐봐. 엄마가 직접 작성하신 상속 문서야. 혹시라도 형이 나에게 넘어간 재산을 탐내할까봐 이런 것까지 작성하셨어. 내가 지금 이 마당에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그래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엄마를 돌봐드린 거라고. 내가 그 말을 믿으라고? 지금 네가 하는 말은 50억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전부 떠밀고 가겠다는 거 아니야? 정작 너는 얻을 거 얻었으니 모시기 귀찮은 거고 그 50억 전부를 네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엄마가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한 틈을 타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50억을 가로챈 다음 모든 게 끝이 나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진 엄마를 나에게 넘긴 거잖아. 그래서 5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 50억 지금 어디에 있는데? 나한테 확인을 시켜줘봐.
지금 상태로 네가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믿지 못할 것 같다. 통장 가지고 와보라고. 지금 없어. 사업하려고 투자해 놓은 상태야. 돈이 있을 때 불려놔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받자마자 투자했지. 말도 안 되는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동서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의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개념 없는 동서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시키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접시를 발로 밀더니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며 주방에 가서 출출하니까 음식 좀 내오라고 명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적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안 좋은 분위기에 하고 말았던 거죠. 저도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테이블에 있는 접시를 가지고 일단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접시 위에 그동안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둬서 썩어 빠진 냄새나는 음식물을 전부 부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동서의 얼굴에 엎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의자에 걸쳐있던 시모의 겉옷에 작고 네모난 수첩 하나가 보였습니다. 뭔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펼쳐서 읽어보는 순간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시댁집을 떠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치매가 심각해지기 전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고 인간으로서 참을 수 있는 한계에 벗어나 그대로 동서에게 달려가 음식물이 담겨있던 접시를 머리 위로 부었습니다. 동서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저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화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테이블에 올려놓은 접시 위로 그동안 시모가 깨알의 글씨로 작성했던 비망록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야? 어디서 났는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건데? 너랑 재수씨,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 있는 거야? 당신도 한번 읽어봐봐. 나는 지금 그걸 읽고 이가 갈릴 정도라고. 동서는 몰라도 어떻게 도련님이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치매인 걸 알게 된 순간 바로 계획을 한 것 같아. 그런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어머님이 뭘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실 때 도련님과 동서가 50억을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도련님과 동서가 어머님한테 해선 안 될 짓들을 하면서 50억을 빼앗았고 마지막에 동서가 한 말에 상처가 깊으셨는지 적어두기까지 하셨네. 어차피 자기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전부 기억 못할 거라고, 치매가 왔으니 금세 잊어버릴 거라고 도련님과 대화를 주고받았었나 봐. 이게 사람이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읽어봐봐. 자신이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봤다면서 우리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후회한다고 내용이 적혀 있어. 너무 미안해서 차마 연락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셨어. 어머님도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후회를 하셨고 우리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런데 도련님과 동서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어머님의 재산을 가로채고 이젠 우리한테 병들어버린 어머님을 떠넘기려 해? 당신들은 평생을 콩밥 먹어야 되겠다. 남편은 시모가 적은 비망록을 읽어보더니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걸 뒤늦게 알게 돼서 남편도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이라도 시댁에 찾아와 봤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도련님과 동서는 치매인 시모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죄를 물어 징역을 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성 치매를 앓고 계셔서 더 이상 저희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얼마 전에 도련님과 동서를 만나러 구치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얼굴을 보자마자 막말을 퍼부었고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치매 노인이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없는 돈 불려보겠다며 가져간 건데 그거 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며 구치소에서 나오는 날 가만두지 않겠다고 도련님과 동서는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였어요.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평생 그곳에서 썩게 만들고 싶었지만 고작 징역 1년 6개월 받았습니다. 분명 출소하는 날 저희를 찾아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입니다. 분명 다시 나왔을 때 상속 재산 분할로 법적 싸움이 예상되지만 그 이상의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될까봐 그게 또 걱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딪혀서 저희가 받고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조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동서와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라서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왔길래 많이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얼굴을 붉히고 한바탕 싸운 적이 있어서 저도 참 난감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급하게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다음날 바로 빌려주길 원하길래 무슨 일 때문에 필요한지 물어보게 되었죠. 저도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금이 없었을 뿐더러 출장 간 남편과 상의조차 안 된 부분이라 시간이 필요하다 얘기했지만 바로 갚을 수 있다며 당장 달라고 재촉하길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네요. 형님, 제가 일주일 안에 바로 드릴 수 있다니까요.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일단 좀 빌려주세요. 5천만 원 해주실 수 있잖아요. 갑자기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 입장이 어떻겠어? 돈 문제가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지. 그런데 우리 사이가 돈을 빌려줄 만큼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 동서가 그동안 나한테 보였던 행동들을 보면 빌려줘야 할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나 말고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가족들은 많잖아. 안 그래? 미안하지만 내 생각엔 힘들 것 같아. 형님, 원래 가족은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 그때 나한테 했던 행동들 기억 안 나? 작년 김장날에 어떻게 했어? 김장하기 싫다고 온갖 불평은 다 늘어놓길래 내가 동선에는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고 고집부리면서 난리를 쳤었잖아. 결국 동서의 행동 때문에 나랑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기억 안 나? 불과 작년 일인데 이해하라는 게 잘못된 거지. 그때는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형님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다니까요. 언제 기회 되면 진심으로 사과드리려 했는데 오늘 겸사겸사해서 찾아온 거니 저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김장김치로 형님 얼굴 올려친 건 정말 죄송해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김치 가져가지 말라고 화를 내셔서 저도 모르게 몸부터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형님한테까지 찾아왔겠어요. 그래도 돈 문제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미안하지만 바로 답을 줄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건 실례인 거 알지? 나는 지금 당장 해줄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있을 거야? 형님, 작년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요. 가족들한테도 돈을 빌린 상태라 손을 벌릴 데가 형님밖에 없어요.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세세하게 알려드릴 순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일주일 내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동서 생각이지. 돈을 빌려주는 내 입장에서는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빌려줬다가 나중에 나한테 불이익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어쩌려고. 동서랑 내가 사이도 안 좋아졌는데 오히려 감정의 골은 더욱더 심해질 게 뻔하다고. 갑자기 찾아온 동서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길래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작년 김장 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거든요. 가족 모두가 새벽부터 나와서 정신없이 김장하고 시부모님께서 수육까지 삶아서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있는데 뒤늦게 시댁에 온 동서 내외가 밥은 제일 많이 먹어놓고 오후에 김장을 마저 하려고 가족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는 모습만 보고만 있길래 제가 한 소리 했는데 그게 기분 나빴는지 되려 저에게 대들기 시작했고 서로가 안 좋아진 감정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일하기 싫으면 김장김치도 가져가지 말라고 화를 내는 순간 동서는 만들어 놓은 김치를 제 얼굴에 날리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었어요. 그때 이후로 동서와 저는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왔었는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무턱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동안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가 급전이 필요하니까 아쉬워서 용서를 비는 것 같아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았었죠. 동서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지만 그날 저녁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동서가 시동생한테 얘기했는지 시동생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동서가 왔다 간 걸 알았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했길래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대충 얘기해 준 뒤 돈을 빌려주지 않고 돌려보냈다며 화가 나 있는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잠잠하더니 동서가 정말 돈이 급하긴 했는지 다시 저희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시동생까지 함께 왔었네요. 다행히 남편도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온 상태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시동생과 동서가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용서를 구했어요. 형, 그땐 정말 미안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잖아.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지금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더 이상 당겼을 데도 없어서 도움받을 곳이 형밖에 없어. 원래 오늘 돈을 입금해야 되는 날인데 자금이 없어서 정말 사정사정하고 시간을 미뤘거든.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생이 형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빌고 있잖아.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 시키는 건 다 하고 은인으로 모시고 살게. 도대체 어디에다가 돈을 쓰길래 여기저기 전부 다 빌려서 감당도 안 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빌려주면
갚을 수는 있다는 건 어떻게 보증할 건데? 네가 또 무슨 사고를 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무턱대고 빌려줄 수는 없잖아. 아주버님, 저희가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요. 투자 목적으로 쓰는 거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한 번만 믿고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도움될 날이 훨씬 더 많을 거라니까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제대로 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기밀 사항이라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남편은 동서내외가 과거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무릎까지 꿇은 모습을 보고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뿐인 동생인 시동생까지 남편을 설득시키기 위해 찾아온 걸 보고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했고 남편의 생각을 들어봐야만 했어요. 무작정 투자 목적으로 급전을 5천이나 빌려달라는 건데 저희도 현재 현금이 없는 상태라 보증금에서 일부를 빼서 줘야 할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던 도중 남편의 핸드폰으로 누군가가 전화가 왔길래 확인을 해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었고 아무 생각 없이 받게 되었죠. 너희들 잘 지내고 있지? 한동안 연락이 뜸하길래 전화 좀 해봤다. 내가 갑자기 전화한 건 기섭이가 너희 집에 찾아갔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무턱대고 찾아와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지금 많이 난감한 상황이에요. 나도 대충은 알고 있다. 엄마한테도 1억을 빌려갔거든. 자식이 얼마나 급했으면 부모에게 손을 벌렸겠니? 1억을 빌려갔다고요? 그런데도 저희한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무슨 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데요?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우리도 빌려주든 말든 하죠. 무턱대고 투자 목적이라고만 얘기하면 저희가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더군다나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도 옆에서 지켜봐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남도 아니고 네 동생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 하나뿐인 가족이 불행해지길 원하는 거야? 너는 동생이 길거리에 앉았으면 좋겠니? 잘 돼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잖아. 엄마 믿고 5천만 원 빌려줘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줘야만 진정한 은인인 거야. 이번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거다. 앞으로 잘하겠다잖아. 너는 돈이 중요하니? 가족이 중요하니? 피를 나눈 형제끼리 돈 때문에 멀어져야 되겠어?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시모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시모가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있는 동서내외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힘들었을 것 같았죠. 좋지 않은 사이인데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 일단 저는 난감해하는 남편을 대신해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통화를 하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제가 뱉은 한마디에 당황을 했고 시모는 수화기를 통해 제 말을 들었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바꿔보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뭔데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목이 터져라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옆에서 감히 초를 쳐? 이제 보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문제인 거네. 그때도 그냥 입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항상 작은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더구먼. 결국 싸움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잖아. 너도 손윗 사람으로서 잘한 거 하나 없는데 동생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줄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 것 마냥
그때 당했던 걸 복수라도 하는 거야? 속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앞으로 내 아들과 결혼 생활하는데 내조는 잘할 수 있겠니? 어머님,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희도 주머니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서방님이 많이 힘들다고 해서 무턱대고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일을 떠나서 돈 문제는 정말 예민한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아시는 지인분에게 돈 빌려드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서 잠적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못 받고 계시지 않나요? 그 말이 왜 여기서 나와? 너는 남이랑 가족이랑 똑같니?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당장 자금 준비해서 빌려주도록 해라. 괜히 나한테까지 안 좋은 이미지 박히고 싶니? 좋은 말 할 때 하라는 대로 하고 이번 주 주말에 모두 다 집으로 와라. 시몬은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상황은 점점 안 좋게 만들어 가셨어요. 남편도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게 싫었는지 저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얘기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 동서내외와 사이가 좋아지면 앞으로 가족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 고심 끝에 결정한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의 일부를 빼서 동서에게 급전 5천만 원을 빌려줬고 돈을 받은 동서내외는 최대한 빨리 갚겠다며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내외의 태도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어떻게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돈을 받을 수 있겠니?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면 알아서 갚을 텐데 빌려줘 놓고도 욕을 먹어야 되겠어? 하여간 이래서 집안 형편이 안 좋은 너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다. 어머님, 저희 집안과 돈을 빌려준 게 무슨 상관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빌려주고 약속된 날짜에 갚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이래서 돈 관련해서는 가족들끼리 거래하지 말라는 건데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신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사정이 어려워도 보증금 빼서 5천만 원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고맙게 생각하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못 갚아도 일부는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님, 저희가 안 준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일단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코 묻은 돈, 솔직히 가족끼리는 안 받아도 될 정도의 금액 아닌가요? 절대 까먹지 않을 테니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만날 때마다 돈 얘기 꺼내면 저도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어머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돈 빌린 것도 서러운데 가족이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약속한 시간 지났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쪼으면 되겠어요? 차라리 이런 모임 가지느니 따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서, 말 참 웃기게 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꼴랑 5천만 원이 없어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눈물까지 흘렸으면서 코 묻은 돈 가족끼리 뭘 받냐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빌려갈 때는 전부 다 연기였다는 거지?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이번 주 내로 빌려준 돈 갚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참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아, 알았어요. 주면 되잖아요. 그깟 5천만 원 가지고 엄청 떽떽거리시네.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동서내외는 저희와 대화를 섞고 싶지 않다며 식사를 하던 도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고 시몬은 좋아하던 분위기 제가 다 망쳤다면서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제 날짜에 돈을 꼭 갚겠다며 각서까지 써놓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동서가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여유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빌려준 것도 아닌데 시모는 왜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작년에 동서가 김장날 난리를 쳤을 때는 시모가 오히려 동서한테 저보다 더 많은 화를 내셨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동서의 편에 서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게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여우 같은 동서가 무언가로 시모를 구워 삶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댁에 계속 있을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모는 운전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 말아먹었다며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차라리 다른 여자 만나서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셨네요. 주변에 아는 여자들도 많으니 당장 이혼하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차를 돌리라고 저도 화를 냈어요. 남편은 가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시모는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전화를 대신 받았죠. 당장 내 아들 바꿔라. 누가 너랑 통화하고 싶다고 했니?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아들 바꾸래도? 어머님, 동서한테 뭐 책 잡힌 거라도 있으세요?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저는 동서에게 돈 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동서도 저희 집안 사정을 알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일부는 갚을 수 있는 건데 좀 전에 동서의 행동이 어땠어요? 평생 갚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나요? 거기에다가 코 묻은 돈이라고 말까지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화내고 싶지 않아서 그 정도로 넘어간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당장 돈도 없는 애들한테 뭘 어떻게 받겠다는 건데? 애들이 계획이 다 있겠지.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니?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가족 간의 분열이 생긴다는 거 몰라? 빌려줬으면 갚을 때까지 기다려라 좀. 그리고 둘째가 말한 거 하나도 틀린 거 없는데? 1억 빌려준 나도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꼴랑 5천만 원 빌려준 네가 내 앞에서 난리를 치면 되겠니? 누가 커지 아니랄까봐 너도 참 불쌍하다. 내 아들은 돈 많은 여자 차고 넘치는데 하필 너를 만나서 고생만 죽어라 하고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이혼시키는 게 내가 바라는 거다. 나도 지금 억지로 참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입도 뻥끗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모임 있을 때 얼굴 붉히고 신경에 거슬리는 얘기하면 그땐 정말 끝을 볼 줄 알아. 시모는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 잘못이 아닌데도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렇게 동서가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그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갈 때쯤 기다리다 지친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제 전화를 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일부러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모도 이런 점에 대해 알고 계셨지만 참견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참고 또 참았던 저는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고 동서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동서 내외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실에 불은 켜져 있었는데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선 제 얼굴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동서 내외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동서내외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길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서를 붙잡고 집 안으로 다시 밀친 다음 분노한 얼굴로 동서내외를 노려보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몇 시간 동안 문 앞에 서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동서는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불법 침입인 거 모르세요? 무턱대고 저희 집에 찾아오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좋겠어요? 경찰에 신고해. 누가 겁나는 줄 알아? 동서,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아, 돈 때문에 오신 거구나? 좀 기다려 달라니까요. 아직 저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요. 형님 돈 떼먹을 생각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5천만 원 가지고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갚을게요. 그런데 2달 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투자금 회수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돈을 빼면 여태껏까지 힘들게 유지했던 시간들이 전부 물거품으로 되어버린다고요. 형님도 고생한 만큼 이자를 받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앞에 5천만 원 가지고 와.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미 작년부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엔 더 큰 상처를 받아서 5천만 원 돌려받고 2번 다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네. 정말 형수님은 참 피곤한 타입이셔. 기다림도 없고 형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형수님이랑 살았으면 숨 막혀서 세상 떠났을 것 같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계속 이러실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일 당장 드릴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다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는 안 돼. 시기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언제 시기가 좋아질 건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휘둘리고 있잖아. 형수님 얼굴 좀 안 보고 살면 안 돼? 2달만 참으라니까. 우리가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형님도 여태까지 참은 거 2달만 더 기다려 주세요. 동서는 당장은 돈을 갚기 힘들다면서 무조건 제 말을 거절했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감정만 상처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때마침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이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자 많이 곤란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2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면서 저희 가족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위치가 적힌 주소로 급하게 달려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연단 앞에 동서와 서방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도중 남편의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동서내외가 다단계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연단 앞에는 정기총회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동서내외의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와 남편을 호명했어요. 남편이 저희 부부를 새로 들어온 신입으로 알린 것 같았습니다. 동서내외의 가족이라고 미리 얘기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안내받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동서내외가 남편이 말한 다단계 회사에서 실적이 제일 좋은 직원으로 뽑혀서 연단에서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연단에서 동선회의가 누군가를 향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라 남편과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시모가 동선회회를 반겨주며 고생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과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는 신입사원들을 교육해주기 위한 자리였고, 동선회회와 시모는 저희 부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쳐서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어떤 직원이 동선회회한테 다가가 대화를 나누더니 저희 쪽을 바라보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직원이 저희 부부 얘기를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도망을 치려 하길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하게 뒤쫓아가서 동선회와 시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저희가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뭘 나중에 얘기해? 재수 씨 이름 대니까 바로 들여보내주던데.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출장 와서 볼일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재수 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봐서 뭔가 싶어 와봤거든. 그런데 지금 모두 다단계에 속해 있는 거야? 무슨 다단계야? 여기도 엄연한 회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떼지어 들어온 거 안 보여? 우리 위치가 얼마나 높은 줄 알아? 정상적인 회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초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설마 여기까지 돈 받으려고 온 거야? 너희들 이번에 실적 좋아서 포상금 받았는데 그걸로 그냥 돈 주고 땡쳐라. 어떻게 남의 회사까지 쫓아와서 돈 달라고 난리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희들 없어도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2번 다시 내 앞에 얼굴 보이지도 마라. 시모와 동선회회는 저희가 돈을 받으려고 쫓아온 줄 알고 있었어요. 너무 예민한 모습을 보이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잠시 뒤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고 사람들을 에워싸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고 시모와 동선회회는 갑자기 경찰들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경찰 한 분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인도에 따르라는 말에 일단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저희가 동선회회의 가족이라며 상황 설명을 물어보자 담당 경찰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동선회회는 어느 화장품 다단계 회사에 속해 있었는데 투자금 지원이 많아 임원으로 발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매달 5%의 이자 금액을 지급해준다며 5개월 뒤에 원금까지 돌려준다는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거기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갈취한 상태였어요. 동선회회는 임원이 되기 위해 저희한테까지 돈을 가져간 거였고, 그 다단계 회사는 꽤 오래 운영이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동선회회 관계자들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경찰은 이 회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죠. 그리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 몰수와 추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돈의 이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돈을 빌려줬던 거였죠. 저희 부부는 동선회회에게 사기를 당했던 5천만 원을 결국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시모와 동선회회는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게 황당할 뿐이네요. 지금 현재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기 위한 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징역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모 또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에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네요. 이런 행동들을 저지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했던 동선의 애가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분명 다단계 회사의 사기로 피해자가 계실 텐데 하루빨리 모든 배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